오늘 문화제 제목은 진실을 밝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법적 쟁점들이 지금 있고 여러가지 이제 요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지, 그리고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이 보장하는 인권의 관점에서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진실을 밝힐 것인지 한번 변호사님들의 시각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들, 오늘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잘 많이는 못했는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들 다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연대해 오신 분들은 유가족 분들의 6가지 요구사항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가지 요구사항은 첫 번째로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한 책임규명, 세 번째로는 피해자 참여가 보장된 진상 및 책임규명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피해자 소통 보장 및 인도적 지원, 다섯 번째는 희생자를 위한 추모시설 마련, 여섯 번째로는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였습니다. 유가족 분들이 11월 20일 첫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던 6가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6가지 요구사항이 왜 옳고 정당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쪽에 계신 양성호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예. 일단은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형식적 내용상의 진정한 사과가 있었냐, 이런 좀 결을 달리한 좀 쟁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법리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제인권 기준 중에 하나인 피해자 권리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피해자가 국가에 대해서 배상받을 권리라는 권리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그 배상받을 권리에는 만족이라는 또 하나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여러 가지 보배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재발 방지, 또 만족, 그리고 여러 가지 재활, 그러니까 재활은 이제 심리치료 등을 포함한 개념인데요. 이 만족이라는 또 인권 기준, 국제 기준에 의하면은 만족은 진정한 사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권리에는 단순한 배보상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과, 그 진정한 사과는 사실 인정 및 책임 인정을 포함한 진정한 사과를 의미합니다. 근데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두세 번의 유감을 표현하고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형식에 있어서도 대국민 담화라던가 또 국무위원회 사퇴라던가 해안부 장관의 파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없이 무엇을 사과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본인만의 어떤 여러 가지 두세 차례 사과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국민 담화나 사과를 통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과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성호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피해자의 권리,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권리의 내용에는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그리고 책임을 인정하고 가해 사실을 정확히 인정하는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12구 이태원 참사 이후에 대통령은 종교시설 등등에서 사과를 누구를 향해 했는지도 모르는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과를 법적 의미에서 피해자 권리를 실현하는 사과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 분들께서는 첫 기자회견에서 제일 첫 번째로 공식적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양성호 변호사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오지원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구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즉 진실을 규명하라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진실을 규명하라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인가요?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약간 일상적인 얘기로 조금 말 시작하고 싶은데, 이제 사실 저희가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유가족분들의 요청으로 댓글이 중지가 돼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되게 이제 이 유가족분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꼭 저도 댓글을 달거든요. 그래서 유가족분들의 활동은 사실은 여기다가 공격적인 댓글을 다시는 여러분들조차의 안전도, 바로 여러분들도 안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활동하게 되시는 거다.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거는 개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다. 그 얘기를 제가 꼭 댓글을 저도 빠짐없이 다는데, 사과랑 아까 이제 진실에 대한 권리,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월호 특조위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 뭐였냐면은, 국가가 남긴 기록에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백서에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이 참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뭐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것만 남아 있지, 피해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냈고 어떻게 평가를 했고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뭐 추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와 관련해서 피해자분들의 평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재난 현장이나 참사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분들이 지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당연히 더욱더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범죄 피해자분들하고 조금 비교해 보면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제 범죄 피해자분들은 형사고소를 하고 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게 되는데, 재난 피해자분들은 사실은 그 피해자라는 용어조차도 법에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법에 이 그러니까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이기 때문에, 설사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사회적 참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은 국가가 이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에 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지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이름을, 이제 재난 피해자분들에게 피해자라는 이름을 붙이면 가해자는 당연히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본인들에게 책임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일부 이제 뭐 대통령이나 모든 분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고요.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그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진실 또는 진상규명, 그 다음에 사과,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은 직면을 전제로 하잖아요.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상황을 바꿔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직면하려면 당연히 피해자분들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내 역할, 대통령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뭐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각각 다 앉아서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했으면 좀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걸 1차적으로 논의를 하고 1차적으로 다 같이 나와서, 우리가 이런 부분 부족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보다 또 심도 깊게 조사를 해서 재발 방지책을 정말 제대로 내놓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심도 깊은 조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지금 시스템화 되어 있지도 않고 오히려 계속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사실은 오히려 보호를 받으셔야 될 피해자분들이 지금 슬퍼하시고 위로받으셔야 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추운 날 나와서 계속 진실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하게 되는, 근데 이것이 지금 이태원 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참사 피해자들이 계속 겪어왔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내가 겪을 수도 있고 내 아이가 또 겪게 되는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진실에 대한 권리라는 건 뭐 어려운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것이 진실에 대한 권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진실에 대한 권리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판례에도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뜻밖의 죽음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적 절차에 호소하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대외적 권리이다. 그것을 속히 말하는 신원권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국제인권 기준이나 아니면 헌법에서는 진실의 권리, 정의의 권리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점들이 사실은 재난참사 피해자 분들에게 계속 박탈되어 왔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하라, 책임을 규명하라라는 유가족분들의 6가지 요구사항 중에 그 두 부분은 그렇기에 정당한 요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라 라고 지속적으로 참사 이후 변호사들이,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외쳐왔습니다. 그 책임 규명을 위한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특수본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제 옆에 있는 이창민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지난달 중순쯤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라는 일종의 임시 기구를 만들어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한 달여간 수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꼬리 자르기 수사, 그리고 윗선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로 공이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수본 수사가 얼마나 미진했냐, 왜 진실규명에 있어서 형사사법체계상 이 수사가 중요하냐부터 간략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민주사회에서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 왕조사나 세습사회에서는 그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죠. 그 권력만 있는 것이죠. 근데 민주사회로 넘어가면서 제일 뚜렷하게 차이점은 원칙이 성립이 되는 거죠. 책임과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바로 그 원칙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당연히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이고, 진상규명의 하나로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지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책임과 권한의 일치 측면에서 형사사법체계를 모두 가동해서 진실규명에 다가서야 되는데, 이번 특수본 수사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만 예를 들어서 보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수사기록이나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살펴보면, 이임재 서장은 당시에 반정부 시위에 대한 경비, 질서 유지에 신경 쓴 것이 드러나는데요. 용산 정보과장 등이 이임재 서장한테 어떤 건의를 하냐면, 경비가 필요하다, 이태원 할로윈데이나 용산 쪽에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제 건의 등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제 이임재 용산 서장은 여력이 될까? 이런 취지로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서울청까지 올라가면, 서울청장은 오히려 2022년 10월 그 이태원 할로윈 참사가 발생한 달에 서울경찰청장은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이죠. 이제
한 4-5번의 회의를 통해서 이태원 할로윈데이에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니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 경비대를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취지의 이제 명령 또는 지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계획을 바꿉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 한 3-4일 전에 오히려 형사를 더 많이, 그러니까 경비대,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비대가 아니고요, 형사, 사법경찰을 더 많이 현장에 배치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본인이 김강호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말한 것처럼 당시에 자기가 본인이 한 27명이었는데 형사가 한 50명 가량으로 증언했다. 왜냐하면 마약 및 범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두 내용을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김강호 전 서울청장의 말을 종합해보면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냐면요. 대통령 경비와 반정부 시위에 집중했다. 그리고 마약 단속에 집중했다. 질서 유지에는 그렇게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답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즉, 지난해 여름에 경찰국 등을 설치해서 행안부 장관 등이 실질적으로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쥐어잡아서 경찰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그 눈치만 보았는지, 어떠한 그 경찰국 설치와 용산 이전, 대통령 그 실이 용산 이전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 낱낱이 좀 이렇게 분석과